네,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에 들어가면서 오늘 우리 시장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대 지수 모두 상승폭 계속해서 키워 나가고 있는데요. 시장에 대한 다양한 변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인사이트 목대균 KCGI 자산운용 운용총괄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이 좀 개입을 하면서 확전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이스라엘과 이란이 또 휴전에 합의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우리 시장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시장 영향 좀 살펴볼까요? 지금 일단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한 네. 우려감이 상당히 컸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 이벤트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단발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었고요. 조금 이러한 리스크를 갖다 무시할 경우에 그 과거에 수익률이 좋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리스크가 완화되다 보니까 좀 상당히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당연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코스피 지수도 힘을 내주고 코스닥은 장중한때 800선까지 터치하면서 플러스권에서 좀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워낙에 단기간 안에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한 우려도 있는 상황인데 지지선 하방 어느 정도 보고 계십니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코스피가 상당히 급등을 좀 많이 맞아요.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순 고르기가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조정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일정 부분 순 고르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상당히 강한 상황이 있습니다. 정책 모멘텀이 그렇고 외국인 수급 또한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달러 약세, 반도체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구간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적하셨듯이 일정 조정폭이 생긴다고 하면 하방은 한 2,850에서 2,900선 정도 생각보다 그 하방은 그렇게 깊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20일 이동 평균하고 과거의 저항선이 겹치는 구간이고요. 펀더멘탈로 봤을 경우에는 PBR 0.9배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방에 대한 그 경계감은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워낙에 단기간에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숨고르기에 들어간다고 해도 자연스러운 조정일 것 같다. 하방이 그렇게 깊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살짝 조정이 나왔을 때 우리가 매수 기회로 신규 진입해도 되는 겁니까? 예, 네. 가정인데요. 네. 만약에 조정이 온다고 하면 저는 적극적인 분할 매수 네. 기회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지금 시장은 강한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책 기대감이 그 근저에 깔려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인 수급은 일단 긍정적입니다. 현재 외국인 수급 지금 거래소에 보게 되면 지분율을 한 28% 정도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장기 평균은 30% 정도 됐습니다. 삼성전자를 제외할 경우에도 한 18조 정도의 매수 여력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수급 자체는 긍정적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 모멘텀 말씀을 드렸는데요. 상법 개정안이나 자사주 소각의 의무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다양한 정책들이 현재 얘기가 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반영됐을 경우에는 코스피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 조금 적극적으로 분할 매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조정이 나왔을 때 적극적으로 매수, 특히나 분할 매수 관점으로 시장을 대응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서서 살짝 짚어주셨습니다만 하반기 시장 전망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3,100, 3,200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미 3,090선까지 바짝 다가섰습니다.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예, 전반적으로 총론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PBR 같은 경우에 지금 한배선에 지금 놓여 있는데요. PBR이 0.3에서 0.4 정도만 상승을 하더라도 코스피는 3,500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6개월에서 12개월 봤을 때는 그 정도 수준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일본의 선례, 저희와 유사한 밸류업 정책을 시행했을 때 보게 되면 PBR이 1.1배에서 1.5배로 한 0.36% 상승을 했었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저희의 그러한 그 수치를 갖다가 적용했을 경우에는 3,500 정도는 무난히 갈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 그리고 펀더멘탈 수급 등이 이러한 그 상승을 갖다가 지지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도 3,500 중반까지는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주셨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우호적인 상황이지만 지금 외국인의 수급이 한몫을 또 하는 것 같습니다. 6월장에 코스피가 이렇게 랠리를 이어갈 수 있었던 건 외국인이 한 5조 이상 순매수를 했기 때문인데 앞으로의 외국인의 수급 동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지적하셨듯이 네. 6월 한 달만 놓고 봤을 경우에는 한 5조 원 이상 굉장히 외국인이 좋았죠. 네. 매수를 했습니다. 그 올해 누적으로 봤을 때도 한 17조 원 정도 외국인 자금이 지금 유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 수급의 그 모습을 봤을 경우에는 어떤 구조적 변화에 베팅하는 것이 아닌가. 뭐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 그리고 자사주 소각의 의무화, 배당세제 완화 등 이러한 이른바 뭐 K-밸류업 정책들의 현재 베팅을 조금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을 아직까지 포트폴리오에서 담지 못했던 외국인 자금들이 상당 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 매수 여력도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장기 평균 대비 현재 외국인 뭐 코스피 전체 지분율이 평균 대비해서는 조금 낮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평균만 회귀해도 많은 자금이 아직까지 들어올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추가적으로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 최근 외국인의 움직임을 보면 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라든지 굵직굵직한 대형주 위주로 매수가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종목이 좀 선별적으로 유동성이 들어올까요? 예, 6월 들어서 외국인 자금이 급하게 네. 들어오다 보니까 그 매수 금액의 85%가 상위 10개 종목에 좀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이러한 종목들은 정책 수혜를 갖다가 네. 가장 빠르게 반영하고 있고요. 유동성도 생각보다는 풍부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매수하기 좋은 그렇죠. 종목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상위 종목들만 계속 매수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는 뭐 단기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분산될 가능성이 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배 구조의 개편 가능성, 자사주의 소각 정책, 그리고 배당 강화 이슈들로 인해서 가시화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종목들로 천천히 확장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실제로 지금 뭐 오늘 장에서도 나타나지만 2차 전지 소재주나 IT 하드웨어 종목 등으로 그 외국인 매수세가 확산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외국인들 관심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뿐만 아니라 정책 수혜나 펀더멘탈이 개선될 수 있는 종목으로 갖다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종목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네. 이전보다 높아졌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외국인의 수급이 최근 들어서 들어오고 있지만 사실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연초에는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메말랐습니다. 시장을 방어해준 건 연기금이었는데 연기금의 차익 매물이 이제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연기금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거의 한 5조 원 정도를 그러니까요. 순매수를 네.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하단을 지지를 좀 해줬고요. 반면에 좀 연초에는 좀 외국인은 소극적이었죠. 여러 가지 그 정치적 변수들이 불확실했기 때문입니다. 연기금이 매입했던 주식들의 평균 단가를 좀 보게 되면 코스피 선으로 보게 되면 한 2,700에서 2,800선에 조금 몰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기금의 지금 현재 수익률을 갖다가 그냥 추정치로 보게 되면 한 10% 정도 되지 않을까. 예, 10%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은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최근 같은 경우에도 일부 섹터에서는 연기금 그 자금이 매도하는 것이 목격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뭐 결론적으로 봤을 때 연기금의 매도는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현재 대체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러한 비중을 줄이고 국내 주식으로 비중을 확대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매도보다 매수가 우위에 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봤을 경우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연금세제 개편 등이 논의가 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가시화가 된다고 하면 연기금 자금의 국내 주식시장 유입 여력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연기금은 단기적으로 리밸런싱 차원에서의 매도를 할 수는 있다. 네. 그렇지만 시장 방향을 흔들 정도의 매도는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이 집중하는 이슈 중에 하나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입니다. 편입될 가능성과 함께 만약에 편입이 된다면 외국인의 수급에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많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한국 시장 자체의 수준을 한 단계 레벨업 시키는 그렇죠. 게임 네,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뭐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MSCI 기준으로 보게 되면 선진국의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지만 지인은 이머징 제도의 환경에 놓여 있는 이머징 시장에 속해져 있는 약간 모순된 상태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펀더멘탈 자체, 뭐 GDP나 시장 규모 자체를 놓고 봤을 경우에는 한국 시장 자체는 선진국 수준에 필적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환전 시간의 제한, 공매도의 제한, 그리고 영문 공시 부족 등으로 인해서 이머징으로 지금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최근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공매도 전면 재개를 하고 있고요. 외환 시장의 자유화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단기 사채 전면 시장을 갖다가 전면적으로 개방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제도의 개선을 갖다가 현재 단행 중입니다. 특히 24시간 외환 거래 허용 같은 경우에는 MSCI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핵심 조건인데요. 정부에서 이런 쪽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네. 선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비 편입 가능성이 좀 이전보다는 높아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있고 내년에는 그렇게 되게 되면 정식으로 편입할 수 있지 않느냐 기대를 조금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결과는 기다려 봐야지 알겠지만 이전보다는 선진국 지수 편입 가능성은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약 300억 불 이상의 그 자금, 패시브 자금들이 한국 시장을 갖다가 추종하게 될 것 같고요. 그 자금의 일부가 좀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스피 시총의 한 2% 정도에 해당되는 규모이기 때문에 시장의 수급 여건 그리고 센티멘트에는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경우에는 뭐 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여부는 상당히 중요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결과를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면 벌써 7월이 시작이 됩니다. 7월 하면 7월 8일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이 다가오고 있고 우리가 4월장을 생각을 해보면 관세라는 이슈 속에서 시장이 많이 출렁였었는데 7월 8일 이후에도 관세로 인한 시장 타격 얼만큼 예상하고 계십니까? 예, 트럼프 정책에 따라서 시장이 급등락을 갖다 거듭하고 있고요. 관세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책의 나옴에 따라서 아마 시장이 또 오르락 내리락 거리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그 외생 변수보다도 한국 같은 경우에 물론 관세를 갖다 무시는 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 정책 변화가 있고 이러한 정책 변화에 대한 그 외국인들의 기대감이 또 생각보다 큰 상황이고요. 또 국내 자금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또 국내 증시에 투자 안 했던 자금들이 유입되면서 이전보다는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세에 대한 영향은 시장을 갖다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한국 증시의 그 저평가됐던 매력과 그리고 구조적인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이전보다 크기 때문에 이러한 단기적인 출렁거림을 갖다가 잘 이겨내고 상승 궤도로 진입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업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 상무부가 중국 현지 공장에 반도체 제조 장비를 반입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도체에서 좀 출렁이기도 했었는데 또 마이크론 실적도 앞두고 있고 오늘 장만 보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굉장한 시세를 내주고 있어요. 반도체 업황 어떻게 보십니까? 예, 반도체 업황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그 포괄적 수출 면제에 대한 그 얘기 부분들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전에 보도했었던 내용인데요. 네. 미국 정부가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TSMC가 중국에 보유한 공장에 대해서 그동안 허용했던 포괄적 수출 면제 제도를 갖다가 철회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 결과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뭐 저희만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도 부품 조달에 차질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정부 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VEU라고 하죠. 그걸 철회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중국의 반도체 자립을 돕는
돕는 게 아니냐라고 하고 네.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는 거의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뉴스 플로우들은 뭐 센티멘트, 투자의 센티멘트에는 단기적으로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인 펀더멘탈은 바꾸지 않을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에 네.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게 되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반도체 DDR 가격이 조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HBM 쪽으로도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줄 것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어떻게 반도체 업계의 풍향계죠. 이번에 실적 발표 때 긍정적인 코멘트를 하게 된다고 하면 반도체 업황 자체에 있어서 조금 긍정적인 네. 투자 분위기를 갖다가 조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업황 그래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 또 주요 지표가 공개가 되죠. 미국의 5월 PCE가 공개가 되는데 관세 타격을 생각했을 때 물가가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얼마만큼 보고 계십니까? 그 2번 정도 네, 인하를 연내. 할 수 네. 있다라는 걸 갖다가 뭐 데이터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의 시선은 이제 조만간 발표될 수 있는 그 5월달 PC 물가 지표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PC는 연준이 가장 중요시하게 하는 물가 지표입니다. 그 연준의 그 2번 정도 그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는 그 다플랫을 보게 되면 뭐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금리 동결을 갖다가 주장하고 있는 위원들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표면적으로는 2번 정도 인하를 고수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물가 상승에 대한 그 우려감들을 갖다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매파적인 분위기가 흐르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주된 이슈는 뭐 미중 관세일 것 같고요. 그리고 소비 지표의 회복을 갖다가 조금 더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에 연준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 전망치를 1.7%에서 1.4%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물가 전망 같은 경우에는 3%로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성장은 둔화되는데 물가는 안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경계 신호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연준의 입장이고요. 저희가 보는 지표들은 그럼 어떠냐라고 보게 되면 5월 달에 나왔던 CPI나 PPI를 좀 보게 되면 그 지표들 모두 시장 예상치를 갖다 하회를 했습니다. 네. 아직은 관세 충격이 가시화되지 않았거나 혹은 뭐 기업들이 소비자한테 그런 관세로 인한 충격을 전가 안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오는 5월달 PCE는 바로 연준의 향후의 금리 정책에 대한 어떤 바로미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PCE가 0.2% 이하로 나오거나 코어 PC가 3% 정도에 머문다라고 하게 될 경우에는 연준은 9월달 뭐 혹은 빠른 시일 내에 인하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부분이 조금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네.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중국 시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경제 전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중국이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에 나서면서 소매 판매가 또 호조를 보였습니다. 중국 경제 지금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예, 뭐 최근 중국 경제에 대한 네. 분위기가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특히 5월 달에 그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6.4%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표만 놓고 보게 되면 생각보다 중국 시장 괜찮지 네. 않냐라고 사람들이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시장 컨센서스가 4.9%였거든요. 그걸 크게 상회하는 수치였던 것 같습니다. 제 2023년에 코로나 봉쇄 해제 그 효과를 반영했던 시점을 갖다 제하면 최근 2년 이내에 놓고 보게 되면 가장 높은 수치였던 것 같습니다. 소비가 왜 좋아졌는지를 좀 보게 되면 뭐 첫 번째로는 중국 정부가 추진을 했었던 이고 환신 정책이 네. 조금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의 그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많은 뭐 가전제품, 통신 장비, 내구재 소비가 조금 더 많이 팔렸다고 생각이
생각이 됩니다. 물론 뭐 단기적인 효과일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뭐 이런 지표들을 봤을 때 중국 소비가 바닥을 찍고서 지금 천천히 돌아서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됩니다. 뭐 소비는 괜찮은데 다른 지표들은 조금 아직까지는 좀 걱정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산업 생산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조금 하회했고요. 네. 부동산은 아직까지 안 좋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마이너스 10%대를 기록해서 여전히 바닥권에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향 수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 자체에서 그 내수 그리고 고정자산 투자로 선순환의 모습을 갖다가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은 소비에만 머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미래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미래 투자적인 관점에서 봤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글로벌 IB들이 중국에 대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전보다는 조금 더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국면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사실 최근에 우리 시장 상승 랠리를 이어갔던 것 중 하나가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씩 지체가 되고 있고 또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라든지 물가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느니 어떤 결정을 할지가 또 궁금해지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한 차례 금리 인하를 했죠. 네네. 예, 당시에도 물가 안정보다는 성장 둔화에 대해서 조금 더 방점을 좀 찍었던 모습이 있습니다. 이창용 총재 그 멘트를 잠깐 살펴보게 되면 지금 과도한 인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금융 불안정을 갖다가 불균형을 키울 수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대 금리까지는 가지 않겠다라는 뜻을 분명히 밝혔는데요. 그러한 멘트의 그 핵심이 뭘까라고 좀 생각해 보게 되면 바로 부동산에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만 보더라도 5월달 들어서 다시 상승세로 전환을 했고요. 가계 부채 같은 경우에도 다시 늘고 있습니다. 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섣불리 금리를 내렸다가는 부동산 시장이 더욱 가열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금융의 불균형 리스크가 좀 더 커질 수 있다는 걸 경계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차례 인하 가능성은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러 가지 저희가 확인해야 될 게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관세 협상 결과를 조금 봐야 될 것 같고요. 부동산 가격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부동산 가격을 면밀히 지켜본 후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아마 하느니 결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세랑 부동산 시장 흐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6월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반기에는 어떤 섹터를 눈여겨봐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오늘 좀 오랜만에 그동안 부진했었던 반도체랑 2차 전지가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유망 섹터 어디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는 많은 섹터들을 좋게 보고 있는데 네. 그중에서도 반도체, 자동차, 건설 기계, 인터넷 쪽을 갖다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반도체 같은 경우를 먼저 보게 되면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AI 서버 그리고 HBM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했을 경우에는 좀 증가세가 좀 뚜렷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적 모멘텀이 받쳐주다 보니까 반도체가 가장 좋아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자동차를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전기차 캐즘 얘기가 나오면서 그 수요 둔화 이야기가 많이 이제 언급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전기차보다는 자율주행, 차량용 반도체, 전장 부품 쪽으로 현재 수급이 조금 몰려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 부품 등에 대해서 현대모비스 등이 본격적으로 공급을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건설기계 쪽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대표적인 정책 수혜주 아니겠습니까? 네. 정부가 하반기에 약 30조 이상의 그 추경을 갖다가 추가적으로 준비하고 투입할 것이라고 생각되면 이러한 추경 자금이 신도시 인프라나 GTX, SOC 쪽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런
그 건설 기계 쪽으로 좀 긍정적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인터넷하고 미디어 쪽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AI 쪽이 기존의 그 AI 에이전트 서비스 쪽으로 이동하면서 뭐 AI 관련된 여러 가지 테마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버린 AI 등 여러 가지 그 AI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되다 보니까 이거와 관련된 대장주인 네이버나 카카오 쪽에 관심이 네. 많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야기도 언급이 되다 보니까 인터넷 미디어 쪽에 대해서 이전보다는 관심이 좀 높아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유망 섹터를 점검해 주셨고요. 아마 이 섹터의 질문은 정말 많이 받으셨을 것 네. 같아요. 조방원이죠. 조선과 방산, 원전. 방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쟁이라는 재료가 소멸이 되면서 오늘은 좀 하락세가 네네. 나오고 있는데 조방원 많이 오르기는 했습니다. 여전히 하반기에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하십니까? 예, 뭐 실제 네. 수요 기반해서 상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실적이 받쳐준다라고 생각합니다. 방산 5개사의 수주 잔고를 보게 되면 저희가 보는 금액으로 보게 되면 약 80조 원에 네. 육박하고 있고요. 이는 약 5년치 물량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뭐 전쟁이라는 리스크에 대해서 국방 자주화라는 그 또 수요가 많이 증가했지 않습니까? 네. 예, 나토 쪽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국방비 지출을 갖다 늘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한국 무기 체계의 글로벌 수출 기회가 이전보다는 높아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에서 뭐 단기적으로는 주가는 출렁거릴 수 있지만 실적이 수반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친환경 선박 수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LNG 운반선이나 방산 함정 등에 대한 수주도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뭐 긍정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전 또한 뭐 미국과 동유럽, 사우디의 그 소형 모듈 원전이죠. SMR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리고 전력 요금 상승이 지금 현재 맞물려 있기 때문에 원전 자체에 대해서도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선과 방산, 원전은 아무래도 탄탄한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앞서서 중국 경제 전망해 주셨는데 최근에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 속에 뭐 화장품이라든지 엔터주, 관련주들이 좀 시세를 내줬습니다. 이 업종은 어떻게 보세요? 뭐 단순한 뭐 네. 화장품에 대한 소비 회복뿐만 아니라 한중 관계 개선이 조금 더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한령 해제라는 것이 뭐 정치적으로 두 나라 간의 어떤 기류가 변하는 게 아닌가라는 걸 갖다 시사해주고 있고요. 최근 중국 내에서 그 프리미엄 화장품 판매가 조금 뚜렷하게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LG 생활건강의 후 그리고 네. 아모레퍼시픽 설화수 같은 브랜드들이 생각보다는 잘 팔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면세 채널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이 한국 화장품 수출에 중요한데요. 한 70% 이상이 면세 유통을 통해서 유입이 됩니다. 최근에 그 하이난 면세 시장을 갖다가 면세 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리고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국내 유입이 높아질 경우에는 이러한 그 면세 채널의 그 소비가 좀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전체가 다 좋은 건 아니고요. 네. 지금 보게 되면 실적이 뚜렷하게 돌아서고 있는 고급 브랜드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조금 더 나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화장품주까지 전망해 주셨는데 끝으로 하반기 시장 대응 전략 좀 간략하게 여쭤볼게요. 네, 저희들 지금 많은 섹터를 좀 얘기를 했는데요. 네. 기존에 좋았던 조선이나 방산, 원전 관련된 주식들이 뭐 단기적으로 출렁거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이거 저희가 포트폴리오 쪽에서 계속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AI 관련주 쪽으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눌렸던 종목들이 있죠. 인터넷 관련된 기업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에 뭐 소버린 AI 관련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 기타 뭐 2차 전지도 또 그 중에 하나의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많이 눌려 있었던 종목 중에서 뭐 종목을 갖다 좀 피킹하는 그 지혜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 대응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목대균 KCGI 자산운용 운용총괄 대표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